안녕하세요. 저도 늘 읽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이런 곳에 익명으로 글을 써봅니다. 저는 30대 후반이고 남자예요. 저희 가족은 부모님, 형, 저 이렇게 네 식구였죠. 워낙 태어날 때부터 집안 환경이 유복하다 보니 저와 형은 미래에 대해 걱정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살았어요. 부모님은 두 분 다 교육자셨고 저는 공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직장인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적극적이었던 저와는 반대로 형은 소극적인 사람이었기에 부모님이 늘 걱정하셨죠. 저는 친구가 많았던 반면에 형은 친구도 없고 어렸을 때 늘 저랑만 놀았던 극소심쟁이였거든요. 그래도 우리 형이라 참 좋았습니다. 언제나 모나지 않고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님도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형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 준비를 하였습니다. 공무원은 되기만 하면 평생 걱정 없어. 그러니까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열심히 준비해봐.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네, 일단 2년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최대한 빨리 붙어서 부모님한테도 효도할게요. 늘 걱정만 시키는 것 같아 죄송해요. 아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걱정은 무슨? 괜찮으니까 혹시라도 공부가 힘들면 엄마 아빠한테 언제든 말해. 알겠지? 힘들긴요.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쉽죠. 제가 빨리 자리를 잡아서 아빠 엄마도 마음의 짐을 더 셔야 할 텐데. 그런 생각 말아라. 원래 늦게 피는 꽃이 있는 법이야. 그러니까 천천히 마음 조급해하지 말고 공부해. 그러면 때가 올 거야. 형은 공무원 준비를 한다고 하고 2년을 고시 공부를 시작했죠. 고시 공부를 시작한 형은 원래도 소심했지만 눈에 띄게 더 소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사회생활을 활발히 하는 저와는 다르게 형은 늘 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하다 보니 점점 더 어두워졌죠. 그런 형이 저는 더욱더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형이 괜스레 주눅이 드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원래도 소심한데 점점 더 소심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괜스레 신경도 써보고 장난도 쳐보기도 하였죠. 그렇게 형에게 최대한 위로가 되려고 했죠. 형, 기운 내. 시험만 붙으면 진짜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괜스레 주눅들 필요 없어. 아, 맞다. 형, 용돈 다 떨어졌지? 아니야, 됐어. 내가 너한테 무슨 용돈까지 받냐? 용치올게. 부모님이 주신 거 충분하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마음 써줘서 고맙다. 에이, 형제 좋은 게 뭐야. 자, 여기. 중간에 밥 거르지 말고 꼭 밥 챙겨가면서 공부해. 그러다 몸 상할라. 알겠지? 고맙다. 내가 너한테까지 이렇게 신세를 진다니. 형이라는 게 빨리 자리를 잡아야 할 텐데. 그래도 너라도 부모님 걱정 안 시켜서 다행이야. 만약 너까지 공부한다고 했으면 부모님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겠어. 늘 고맙다. 그리고 힘을 줘서 고마워. 형과는 어려서부터 각별한 사이였기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 형을 간간히 옆에서 물질적으로나마 도와주었습니다. 형은 저에게 고마워하면서도 형에 대한 면이 덜 선다면서 미안해 할 때도 많았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제가 보탬이 된다면 저는 그런 형에게 보탬이 되고 싶어졌어요. 그러다 2년이 흘렀고 형은 공무원 시험에 낙방했죠. 시험에 떨어져서 큰일이 났다기보다 낙담할 형의 모습에 엄마와 아빠 그리고 저는 오히려 형의 마음을 먼저 헤아렸어요.
그 정도로 형을 많이 신경 쓰려고 했죠. 형, 괜찮아? 그래도 내년에 또 있으니까 마음 좀 추스르고 너무 낙담하지 마. 좋은 기회는 분명히 올 거야. 내 친구 영수 알지? 영수는 지금 공무원 준비만 4년째 하잖아. 그 정도로 요샌 경쟁률도 심하고 공무원 되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잖아. 그래, 민수 말이 맞아.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 엄마 아빠는 꼭 네가 공무원 하지 않아도 되니까, 알겠지? 늦게 피는 꽃이 있다고 했지. 그러니까 민철이도 낙심하지 말고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공무원이 아닐 것 같으면 애초에 다른 길로 가도 괜찮아. 그러니까 언제든 주저 말고 말하렴. 네가 괜히 공무원 한다고 해서 우리가 너한테 부담만 준 건 아닐지. 이렇게 부모님과 제가 형을 위로하였는데 형이 예상 밖의 말을 내뱉었죠. 형의 한마디에 저희는 혼란의 상태가 됐어요. 그렇게 착하고 늘 고분고분하던 형이 갑작스레 모든 걸 그만두고 결혼을 한다고 한 것이었죠. 저희는 형의 연애에 대해 꿈도 꾸지 않았기에 너무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애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저 사실 시험을 떠나서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는데 허락해 주세요. 제가 공부할 때 큰 힘이 돼준 여자친구예요. 형, 여자친구가 있었어? 와, 대박 쇼킹인데? 아니, 어떻게 만난 거야? 공무원 준비 전부터 알게 된 여자야? 뭐라고? 아니, 갑자기 결혼이라니.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아니? 너 시험 떨어져서 힘들어할까봐 우리는 이렇게 네 눈치를 보고 있는데 뜬금없게 결혼이란 소리를 해? 너 너무 충격받아서 그러는 거 아니니? 이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자. 기뻐하는 저와 다르게 엄마와 아빠는 걱정 어린 눈빛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직 형은 이렇다 할 직업도 없었고 지금 공무원 준비를 하다 떨어졌는데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하니 엄마와 아빠는 걱정이 앞선 것도 사실이었죠. 저도 그건 이해했고요. 형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기에 걱정이 많이 되었죠. 저렇게 한번 마음먹기 시작하면 직진만 하는 남자였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네가 아직 직업도 없는데 결혼은 이른 거 아니니? 뭐 하는 사람이야? 회사원이냐? 네가 꼭 공무원을 하지 않더라도 번듯한 직업이라도 있어야 저 자식 먹여 살리지 않겠소?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당황스럽구나. 이 얘긴 나중에 하자. 저도 많이 생각한 거예요. 그냥 지금 결혼 먼저 하고 다시 공부 시작하고 싶어요.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민철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뭐 하는 사람인데. 일단 그건 그렇고 너 앞으로 그런 계획이 뭐니?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한평생 네가 책임져야 되는 건데 지금 네가 솔직히 무슨 일을 한다고 결혼을 한다고 해? 그건 아닌 것 같다. 평범한 회사원인 저와는 달리 형의 걱정을 많이 하셨던 터라 엄마 아빠는 결혼을 반대하셨죠. 하지만 형은 완고했어요. 결혼을 하고 취직을 하던지 공부를 하던지 둘 중 하나를 하겠다였고 형의 완고한 고집에 결국 엄마 아빠는 허락해 주었죠. 하지만 형이 결혼을 하겠다고 데리고 온 여자를 보는 순간 저희 집은 다들 입을 다물지 못했죠. 형이 공부하면서 자주 갔던 식당의 여종업원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부모님은 종업원이라 반대했다기보다 그렇게 믿고 공부를 시켰는데
그럼 그동안 연애질만 한 거냐고 화가 나셨죠. 저 역시도 그럼 2년 동안 저렇게 부모님 몰래 만나면서 연애도 하고 공부는 등한시했다고 생각하며 실망감이 먼저 들기 시작했죠. 뼈 빠지게 돈 벌어서 뒷바라지 시켰더니 그동안 식당 드나들면서 연애진이나 한 거야? 아유, 한심해. 어떻게 그렇게 한심해? 유일하게 저한테 위로가 돼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 아빠는 허락해 주세요. 제가 행복하다는데 왜 말리시는 거예요? 아휴, 기가 막혀. 민철아, 너 정말 엄마 이렇게 실망시킬래? 엄마가 너한테 많은 걸 바랬어? 아휴, 지 손으로 뭐 하나 이룬 것도 없으면서 결혼을 한다고 하질 않나? 그 결혼할 상대가 고시식당 종업원? 너 정말, 아휴, 마음대로 해. 알아서 하란 말이야. 제가 책임질 거예요. 유나 책임질 수 있으니까 그냥 허락만 해주세요. 어차피 허락 안 해주셔도 전 결혼은 할 거니까. 부모님은 결사 반대를 하셨지만 어려서부터 한 고집했던 형을 이길 수는 없었죠. 그렇게 처음으로 형수님이 인사 오는 날 보통이 아니라고는 느꼈지만 대단했습니다. 형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알 것 같더군요. 부모님도 썩 내켜하진 않으셨지만 이왕 허락하기로 한 거 좋은 마음으로 허락하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고요. 그 대바라진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민철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제가 민철 씨가 식당에 올 때마다 소시지를 무료로 많이 줬거든요. 이게 인연이 되어서 여기까지 온 건가 봐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도련님, 잘 부탁드릴게요. 예쁘게 봐주세요. 아, 네. 저희도 형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공부할 때 옆에서 힘이 돼주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감사합니다. 에이, 뭐 제가 한 게 있나요? 민철 씨야 굳이 공무원 시험에 붙지 않더라도 장남이고 뭐 재산도 있다고 하니까 저야 손해볼 건 아니죠. 안 그런가요? 제가 좀 솔직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놀라지 마세요. 요즘 사람들이 아무리 솔직하다고는 하지만 좀 많이 솔직하네. 그럼 결혼하고 계속 일은 할 거니? 아, 뭐 일을 해야 한다면 하겠지만 민철 씨도 그렇고 결혼하면 제가 민철 씨가 잘 되게 내조해야 하지 않을까요? 둘 다 이렇다 할 계획이 없구나. 참. 한 명이 계획이 없으면 한 명이라도 계획이 있어야 할 텐데. 정체적 난국이야 아주. 아유, 걱정 마세요. 유나랑 함께라면 모든 걸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저만 믿어주시면 돼요. 형에게 딸려올 재산을 생각한다는 말에 아빠와 엄마는 표정이 굳어졌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순진한 형을 저 속물스러운 형수가 정말 단단히 구워 삶았다고 생각하며 형을 말리고 싶었죠. 하지만 이미 형수에게 콩깍지가 씌인 형은 저희가 말린다고 말려지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을 승낙하셨고 그렇게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직업도 없는 형에게 결혼 선물로 건물을 하나 증여해 주시면서 건물세라도 받고 살라고 하셨죠. 그렇게 형은 저희 집과 완전히 독립을 한 채 살아갔습니다. 부모님은 마음 한편엔 계속 똘똘음해 하셨지만 이제 결혼도 했으니 이젠 그만 신경 끄자라고 하셨죠. 민수, 너도 잘 들어. 엄마는 진짜 네 형한테 모든 걸 다 포기했어.
어려서부터 마음도 약하고 소심한 형이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늘 오냐오냐 키웠는데 엄마가 정말 잘못 키운 것 같아. 이제 와서 뭐라고 하겠냐마는 넌 정말 엄마 실망시키지 마. 아휴, 걱정 마, 엄마. 어쩌다 형이. 근데 형수 탓할 것도 없어. 어차피 끼리끼리야. 형도 똑같다고 생각해, 나는. 부모님은 형에게 오로지 기대를 저버리셨기에 이제 남은 저에게 더욱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부모님 마음이 오죽할까 싶어 그 마음을 헤아려 주었죠. 결혼 후 첫 명절이 되었고 형수와 형이 저희 집에 명절을 새러 오는 날 또 한 번 형수 때문에 엄마와 아빠는 크게 불쾌해 하셨어요. 정말 개념이 없는 사람이었죠. 어머, 어머니, 이거 선물 들어온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그때 보니까 얼마 안 드시더라고요. 저 이거 가져가면 안 돼요? 아무래도 이거 친정 갖다 드리면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 이따 저희가 가면서 가져갈게요. 여보, 이거 좀 싸놔. 우리 이거 가져가자. 어머, 그래도 선물 들어온 건데, 그렇게 막 함부로 가져가면 어떡하니? 사돈어른께 드릴 거는 우리가 따로 마련해 놨으니까, 그건 다시 제자리로 갖다 두렴. 아버님 친구분이 선물해 주신 거, 우리도 뜯어보지도 않은 거를 그렇게 마음대로, 아휴. 어머, 아끼다 똥돼요, 어머니. 그래서 민철 씨네가 부자가 됐나? 하여튼 이것도 저희가 가져갈게요. 이거 저희 친정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과일이거든요. 보니까 아버님은 과일도 잘 드시지도 않던데요. 그냥 저희 주세요. 민철 씨, 챙겨. 엄마의 말을 딱 잘라먹고 본인 가져갈 거를 챙기는 모습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엄마도 기가 막힌지 더 이상 말은 안 했고요. 형은 저런 여자가 왜 좋을까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날이었죠. 하지만 형수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어머, 도련님, 이거 안 입는 거예요? 아휴, 우리 민철 씨 입으면 딱이겠다. 이 브랜드 우리 민철 씨도 사주려고 했는데. 네? 아, 선물 받은 거예요. 아, 형이랑 아무래도 저랑 등치가 비슷하니까 어렸을 땐 옷도 같이 입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이거 그럼 민철 씨 줄까요? 딱 보니까 도련님 얼굴색이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민철 씨, 이거 좀 입어봐, 와서. 어이가 없었어요. 늘 이런 식이었죠. 저희 집에 오면 하나라도 가져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고 엄마와 아빠는 눈살을 찌푸리셨고 저 역시도 눈살을 찌푸리게 되었어요. 어쩌다 형이 저런 여자를 만났을까 싶은 마음도 들었죠. 너무 순둥한 형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빠와 엄마는 최대한 모든 걸 이해해 주려고 했습니다. 저 역시도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형 앞에선 최대한 티를 내지 않았고요. 그래야 형과 형수가 잘 사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저희의 잘못인 줄 모르고요. 그래, 새약이 다 싸줘, 여보. 민철이 전이랑 고기도 좋아하니까 갈 때 먹으라고 싸주고. 너 이 옷에 사는 건 괜찮니? 네,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도 쏠쏠하고 제가 고시식당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 나으니까요. 요새는 좀 편해요. 아빠, 엄마 덕분이죠, 뭐. 감사해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더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아니, 뭐. 어차피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다 자기 건데, 미리 줬다고 너무 미안해하지 마, 자기야. 안 그래요? 형수, 말이 심한 거 아니에요? 건강한 엄마 아빠를 두고 돌아가시는 얘기가 왜 나와요? 진짜 보자 하니까. 네? 아니, 뭐. 사람이 태어나면 끝도 있으니까요. 그냥 그런 의미로 말한 건데. 혹시 어머님, 아버님 놀라셨어요? 됐다. 민수도 그만해. 얼른 친정 가봐야지. 빨리 가보거라. 어머님, 아버님 기다리시겠어. 자도 밀리는데 얼른 가봐. 오히려 형수와 형이 집에 오는 날엔 엄마 아빠는 빨리 돌려보내려고 했었죠. 같이 있으면 조금 더 실망할 게 뻔했기 때문에 부모님은 이런 자리를 애초에 만드시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지만 저 형이 참 한심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형수의 무례함에 저희 가족이 익숙해져 갈 즈음 저희 집은 청척병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그이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세브란스 응급실이에요. 어쩌면 좋아요, 아버님? 뭐라고? 일단 우리가 거기로 지금 가마. 말도 안 돼. 일단 진정 좀 하고 우리가 얼른 갈 테니까 마음 좀 다스리고 있어. 아니, 새아기가 뭐라고 했길래 당신 얼굴이 그렇게 사색이 돼요, 네? 민철이 무슨 일 있대요? 빨리 좀 말해봐요. 일단 당신이랑 민수 옷 입어라. 지금 민철이가 사고가 났는데 좀 많이 안 좋은가 봐. 얼른 준비해. 마음 좀 추스르고. 형수의 전화 소리에 가족들은 사색이 되어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도착한 응급실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피골이 말이 아닌 형의 모습을 보았고 당장 응급수술이 필요하단 말에 형은 그렇게 수술실로 올라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에 저희 가족은 입을 뗄 수 없었죠. 이게 저희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생각하며 슬픔에 빠져버렸어요. 우리 형이 사고를 당하다니.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 밤에 어딜 나가다가 이렇게 사고가 난 거니? 아휴, 밤에 잘 돌아다니지도 않는 앤데. 그러니까요. 제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단 말만 안 했어도 다 제 탓이에요. 그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고 저도 얼마나 놀랬는지. 일단 새아기 마음 좀 추스러라. 당신도 우리 민철이 꼭 일어날 거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13시간이 흐르고 형의 수술이 끝났죠. 형은 얼굴뼈가 이미 으스러졌고 뇌가 함몰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술 과정도 굉장히 복잡했다고 했죠. 여기서 깨어나면 기적이고 아니면 식물인간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차던지.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이대로 깨어나면 기적일 텐데 거의 뇌사 상태가 오는 경우도 많아요. 환자분은 아직 뇌사까지는 아니지만 이대로 못 깨어난다면 식물인간 상태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술은 최선을 다해 진행하였고요. 그럼 이만. 그럼 형이 영영 못 깨어날 수가 있다는 건가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니라고 해주세요. 제발요. 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해요. 저희도 이렇게 교통사고로 오는 환자들 중에
이번 같은 경우가 가장 안 좋은 케이스여서. 의사 말이 떨어지자마자 엄마는 졸도를 하였고 아빠도 크게 상심을 하였죠.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엄마와 아빠를 챙겨야 했기에 슬퍼할 수만은 없었어요. 형은 그렇게 중환자실에 2달가량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형은 말하지도 먹지도 못하는 식물인간이 되었죠. 처음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망도 했지만 이제는 형이 살아있다는 거에 의미를 두기로 했어요. 모두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도 살아는 있으니까 우리 형 꼭 깨어날 거예요. 엄마 아빠 힘내요. 우리 형 의지 알잖아요. 그래, 민철이 꼭 깨어날 거야. 네 형 불쌍해서 어쩌면 좋니? 여보, 어떡해, 우리 민철이, 어? 민철아, 눈 좀 떠봐, 제발. 엄마, 울지 마요. 형도 다 들을 순 있다잖아. 엄마가 슬퍼하면 형이 얼마나 슬프겠어, 안 그래? 그러니까 마음 좀 추슬러요. 전 오히려 엄마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형수도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2달 동안 마음을 많이 추슬렀는지 전보다는 많이 밝아졌죠. 그렇게 저희는 교대로 수시로 형을 들여다보고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엔 제가 무조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주말엔 제가 거의 형을 돌보기 시작했고 평일엔 엄마와 형수가 교대로 형을 돌보기 시작했죠. 아빠도 가끔 돌보시고요. 그렇게 온 식구가 밤낮 없이 형을 돌보았는데 어느 날 형수가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엄마는 이상하다고 갸우뚱하였죠. 아니, 너네 형수가 전화를 안 받는다. 오늘 저녁부터 교대하기로 했는데 얘가 무슨 일 있나? 이렇게 전화 안 받을 애가 아닌데. 형수, 너무 고단해서 잠들었나? 내가 이따 집에 한번 가볼게요. 형수도 힘들겠지. 왜 안 힘들겠어, 안 그래? 아휴, 그런가? 그래, 그럼 이따가 한번 형네 들렀다가 너네 형수 너무 힘들어하면 그냥 쉬라고 전해줘라. 얼마나 고단하겠어. 그렇게 전 연락이 되지 않는 형수의 집에 방문을 하고 또 한 번 기함했어요. 형수의 모든 짐이 다 빼고 형이 가지고 있던 장롱 속에 인감도장과 통장 7개가 모조리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형수는 그때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절대 아닐 거라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형수는 그 뒤로 저희와 모든 연락을 끊었고요. 심지어 저희를 차단했어요. 배은망덕한 것? 건물 주고 배부르게 살게 해준 게 누군데? 우리 아들 저렇게 되자마자 모든 걸 가지고 튀어? 기가 막혀. 형수,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우리 형 불쌍해서 어떡해요? 가만 안 둬, 인연 내가. 그만해. 어쩜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는지. 민철이도 참 순하기만 해서 평생을 이용만 당한 거야. 친구들한테도 와이프한테도 우리가 그때 뜯어 말렸어야 해. 아무것도 없는 고시생 돈 보고 달려든 거지 뭐. 아휴, 여보 어떡해요 이제? 이미 통장에 돈은 다 빼갔대요. 에휴, 빠르기도 하지. 아직 혼인관계에 있어서 형 돈을 쓰는 건 저희가 제지할 수 없고요. 그렇게 형수는 저희와 연락을 차단한 채 돈을 들고 튀었습니다. 그리고 뭘 하는지 소식도 딱 감췄죠. 형을 간병하면서 형이 불쌍한 거 반, 답답한 거 반, 2가지 마음이 들더군요. 얼마나 사람 보는 눈이 없기에 이렇게 뒤통수를 맞냐 싶다가도
평생 친구도 없이 소심한 형이 얼마나 자기한테 잘해줬으면 저렇게 마음을 열고 결혼을 밀어붙였을까 싶기도 했고요. 한참 형을 바라보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형에게 말했죠. 빨리 일어나라고, 빨리 일어나서 기운 차리라고요. 형, 일어나봐, 빨리. 지금 엄마 아빠도 많이 힘들어해. 형이 일어나서 형수 혼내줘야지, 어? 지금 이렇게 바보같이 누워만 있을 거야? 우리 착한 형,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지질이 불행하지. 내가 미안해, 형. 그때 조금 더 말렸어야 했는데. 그렇게 형이 누워있는 시간이 7년이 흘렀고, 저희는 형의 병원 생활이 매우 익숙해졌죠. 그로부터 7년 후 우연히 병원 가는 길 차를 대고 커피를 픽업하는데 어디서 익숙한 사람이 제 앞을 지나갔어요. 너무 익숙해서 그 사람을 따라갔고 전 놀랐죠. 멀리 도망갔을 줄 알았던 형수가 바로 근처에서 맴돌 줄은 몰랐거든요. 자그마치 7년 만에 형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한 초등학교 앞에서 말이죠. 사람은 죄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아주 딱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듯 만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형수, 아니에요? 박윤아, 당신 맞지? 네가 사람이야? 우리 형 아프니까 바로 버리고 형 돈을 다 들고 튀어? 우리가 너 때문에 얼마나 황당했는 줄 알아? 너 잘 걸렸다. 당장 엄마 아빠한테 가서 싹싹 빌고 그 돈 다 모조리 토해내. 알겠어? 소송 걸 거야, 너한테. 도련님? 아니, 여긴 어쩐 일로... 원래 이 길로 안 다니잖아요. 아니, 제 말 좀 들어봐요. 전 도망간 게 아니라 나중에 제가 돈 좀 불려놓고 다시 나타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민철 씨 일어나면 놀라게 해주려고 그랬죠. 이거 나요. 안 나요? 저와 형수가 씨름을 하고 있을 때 형수 옆에 웬 낯선 초등학생을 보게 되었어요. 형수와 똑 닮은 얼굴을 한 초등학생. 전 바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러기까지 잔인할 수 있던 건지. 당신 딸이야? 지금 당신이랑 얼굴이 똑같잖아. 얘, 너네 엄마니? 네가 말해봐. 아니,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왜 그래요, 진짜? 이거 좀 놓고 말하라니까. 경찰에 신고할 거야. 예솔아, 너 먼저 가 있어. 엄마 금방 갈게, 어? 경찰에 신고해봐. 내가 바라던 바니까. 어디 경찰서 가서 누구 말이 맞는지 따져보자고. 일로 와, 당장. 경찰서 가게. 형수의 목덜미를 잡고 경찰서로 향하는 순간 형수는 저에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고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했죠. 그리고 그간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데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지 싶기도 하면서 어떻게 그러지라는 생각도 들었죠. 죄송해요, 도련님. 한 번만 봐주세요. 그냥 이대로 모른 척 지나가 주세요. 네? 사실 민철 씨 사고 나기 전에 저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제가 다른 사람 애를 가진 걸 알게 됐어요. 정말 죄송해요. 근데 우연히 사고가 난 거고요. 내가 이 애랑 둘이 먹고는 살아야 하는데 차마 민철 씨 아기라고는 못하겠고 그래서 그냥 집을 나왔던 거예요. 제발. 그게 말이 돼? 쓰레기 같은 년. 우리 형을 두고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서 남의 애까지 베고 지금 우리 형 돈으로
지금까지 호의호식하고 살았다는 거 아니야? 너 같은 거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지금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고 콩만 먹을 준비해. 알겠어? 형수는 외도를 하였고 그 외도를 알게 된 형이 충격으로 밤에 뛰쳐나오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거더라고요. 전 형의 휴대폰을 그동안 보지 않았지만 그 말을 듣고 휴대폰을 보니 형수의 외도 증거를 다 캡처해 놓았더라고요. 왜 이걸 진작 알지 못했을까 땅을 치며 후회했어요. 그럼 이렇게 식물인간이 된 것도 형수 때문이구나 싶은 것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우리 착한 형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이렇게 쓰러졌을까를 생각하니까 더더욱 꼭지가 돌더군요. 전 이대로 있다간 안 될 것 같았어요. 제발 봐줘요. 제가 감옥 가면 우리 예솔이는 어떡하라고요? 네? 그냥 도련님이 저만 못 본 척 해주세요. 제발요. 닥쳐, 미친 거사. 너 내가 가만 안 둬. 일단 지금 병원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먼저 빌어. 이게 다가 아닐 테지만 일단 빌란 말이야. 저를 붙잡고 빌고 빌었지만 전 용서가 되지 않더라고요.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어 형수가 우리 형을 사고나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상상도 들었고요. 그렇게 전 바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고 엄마는 가만두지 않을 거라며 병원으로 끌고 온 형수를 요절을 내었죠. 형수를 보자마자 엄마는 귀싸대기를 갈기셨어요. 솔직히 저도 한 대 치고 싶었지만 남자라 참았어요. 너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보자기로 보이니? 넌 면상부터가 글렀어. 요망한 년. 어떻게 우리 아들을 두고 바람을 피우고 돈을 다 갈취해서 7년 만에 나타나? 이년아, 너 진짜 내가 용서 안 해. 알겠어? 네 딸년이고 나발이고 넌 아주 두고 봐라. 엄마는 형수의 머리끄덩이를 잡으며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아빠와 전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소해했죠. 그리고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식물인간의 형 대신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형수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었고 7년 동안 남의 애를 키우면서 우리 형 돈을 갈취한 것에 대한 소송도 추가적으로 시작했죠. 저희 어머니가 특별 대리인으로 되어 이혼 소송은 받아들여졌고 형수는 그동안 형의 돈을 빼돌린 대가로 혹독히 치러야 했죠. 형의 핸드폰을 추가로 증거품으로 제출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던지 다행히 법원은 저희 편을 들어주었고 형수는 징역형과 함께 위자료를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법정에서 자기도 힘들었다고 호소하였지만 악어의 눈물인 걸 판사님은 다 아셨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존경하는 재판장님,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이렇게 이혼을 당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의식이 있을 때 저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으며 아꼈는데 이렇게 이혼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남편이 깨어난다면 제 딸아이마저 사랑으로 품어줄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제발 한 번만 선처해 주세요. 네? 전 이혼 못해요. 제발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렇게 사랑했다는 형을 두고 남의 남자애를 뵌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전 저 말을 듣고 정말 코웃음이 나왔어요. 재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형수의 의견은 묵살하였고 결국 형수는 징역형과 함께 위자료를 징수받게 되었죠. 형이 혼자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 얼마나 마음속 깊이 끙끙 앓았을까를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부모님도 눈물을 흘렸고요. 그때 우리가 뜯어 말릴 걸 더 강하게 밀어붙였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났어요. 그렇게 형수는 법의 형벌을 받게 되었고 저희는 그나마 형수에게 벌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형수의 판결이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끝내 뇌사 판정을 받고 삶을 마무리했어요. 형이 형수의 악행을 밝혀주길 바라고 지금까지 버틴 것인지는 몰라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지금은 형이 없지만 그래도 저희는 형을 추억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형이 떠난 결만 되면 마음이 시리고 아프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좋은 짝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형의 부재를 이렇게라도 채우니 엄마 아빠가 한층 밝아지셨습니다. 다행히도 마음씨도 곱고 착한 지금의 아내를 만나 부모님도 아주 기뻐하셨고 이제 곧 나이가 태어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은 없지만 우리 곁에 남아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지금에서야 부모님도 많이 안정되었고 저 역시도 안정이 되었어요. 이런 걸 보니 제 아내가 우리 집에 복덩이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형의 전부를 부모님께 채워드릴 순 없겠지만 최대한 부모님이 가슴 아프지 않게 사는 날까지 효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나중에 형을 만나게 되면 칭찬을 받고 싶네요.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늘 상상하지도 못했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더군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깨름칙한 사람이 있다면 경계하세요. 역시는 틀리지 않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결혼 5년차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저를 함부로 대하고 온갖 상처를 다 주었던 시모가 180도 변한 모습을 보여주며 다시 시작하길 원하고 있어요.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니라서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생각이에요. 5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제 편이 돼주었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인가 시모의 편을 들어주면서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해할 수 없어 남편과 따로 시간을 가졌을 때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하려 했지만 계속해서 저를 피하려 하길래 좋은 말이 나가지 않았고 결국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까지 생기게 되는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결혼 5년 차에 만삭이라 몸도 무거워서 힘든 상황인데 남편까지 달라진 모습으로 저를 대하니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었어요. 저와는 대화조차 섞지 않으려는 남편의 모습이 점점 두려워졌고 더 이상의 부부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지 않아서 거리를 두는 것 같아 걱정이 많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살펴주던 남편이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저를 차갑게 대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던 그때 남편이 늦은 새벽 시간대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고 무슨 대화를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 확실한 건 시모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상당히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죠.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저는 힘든 몸을 일으켜 굳게 닫혀있는 베란다 문을 활짝 열어버렸어요. 아유, 깜짝이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 전화 통화하는 거 안 보여? 지금까지 안 자고 뭐 해? 인기척도 없이 갑자기 돌발 행동하는 거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 몰라?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
그냥 좀 조용하게 지내면 안 돼? 왜 쓸데없이 스트레스를 만드는 건데? 어머님이랑 무슨 대화했어? 요즘 들어 당신 나한테는 조금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맨날 핸드폰만 붙잡고 살고 있잖아.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하는 거냐고. 나는 항상 똑같이 행동하는데, 당신 정말 왜 그래? 임신 우울증이라도 생긴 거야? 아무래도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가서 당신 몸 상태 좀 살펴봐봐.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줬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예민해졌겠어?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를 차갑게 대하니까 더욱더 민감해진 거잖아.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길래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 같은 며느리 싫다고 이제 그만 이혼하래? 그게 아니라면 혹시 다른 여자라도 생긴 거야? 도대체 이유가 뭔지 내가 알아야 납득을 하던, 상황을 해결하던 뭔가 조치를 취할 거 아니야.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는 사람이야. 뱃속에 있는 아이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거지. 이런 삶이 나를 미쳐버리게 만들고 있다고.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내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남편은 듣기 싫다며 자리를 피하길래 팔을 붙잡은 뒤 어떻게 해주길 바라냐고 화를 냈지만 입을 굳게 다물곤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이성을 잃어버려 새벽 시간에 남편을 노려보면서 소리를 질러 버렸어요. 그런 저를 정신병자 보듯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결국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속이 터져버릴 것 같아 그 자리에서 가슴을 치며 오열을 했어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5년 만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는데도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전화는 일절 받지 않아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결정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남편과 시모가 통화한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답답한 관계를 최대한 빨리 풀어내려고 아침 일찍 시댁으로 향했어요. 제가 연락도 없이 찾아가 약간 당황스러워 하시는 것 같으셨지만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계셨는지 아무 말 하지 않고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거실에서 시모와 얼굴을 마주한 뒤 그동안 기분이 좋지 않았던 거에 대해 전부 털어놨어요. 그날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던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던 둘 중 하나였기 때문에 시모의 의사를 확실하게 물어봐야 모든 게 정리가 될 것 같아 직설적으로 제가 남편과 이혼하길 바라시냐고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를 바라보시던 시모가 한마디 하셨어요. 너는 눈치가 그렇게 없니? 내 아들이 너를 향한 사랑이 식었다는 거잖아. 서운하게 느껴지고 있었다며? 그게 무슨 뜻이겠어? 더는 너를 사랑하지 않다는 거다. 뱃속의 아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네가 내 아들의 태도에 많이 당황스러웠고 갑자기 편한 모습에 정신적으로 힘이 들어겠지. 그런데 내 아들도 지금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서 내가 뒤에서 조언을 많이 해주고 있었거든. 사랑하지도 않는 거 계속 붙잡고 사는 것보다 앞으로 남은 인생 새롭게 시작해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얘기해줬다. 한 번뿐인 인생, 그래도 만족하면서 살아야지. 너를 향한 사랑이 전부 식어버렸는데 앞으로 뭘 보고 살아가겠어?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도 아니고 본인도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해준 것뿐이다. 어차피 결정은 본인 몫이겠지만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해서 아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금세 마음 정리가 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이랑 제가 이혼하길 바란다는 거네요. 제 뱃속에 어머님 손자가 있어요. 그렇게 바라던 아들 손자가 뱃속에 있는데 어떻게 이혼 얘기를 하세요? 그 안에 들어있는 아이가 내 손자라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긴 하지. 좀 더 제대로 된 집안의 딸과 결혼을 했으면 근본부터 다 달라졌을 텐데. 저 아이는 결국 자기 엄마 잘못 만나서 아빠 없는 아이로 태어나야 되니까 얼마나 불쌍하니? 내 아들과 나를 탓하기 전에 너희 부모를 먼저 원망하는 게 어떻겠니? 내 아들도 처음에는 뜯어 말려도 끝까지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더니 같이 살아보니까 깨닫게 된 거지. 너랑 살면 자기 인생도 빛이 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저희 집안이 뭐가 어때서요?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고, 그래도 부족함 없이 안정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었어요. 집안의 재산이 꼭 많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끝까지 뜯어 말리시던 제 머리채를 잡고 한바탕 하시지 그랬어요. 결혼까지 하고 곧 태어날 아이까지 있는데 지금에서 내친다고 하시면 저 아이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머님은 저를 며느리로서 받아주실 마음이 없으신 거냐고요? 있지, 왜 없겠어? 네가 사자 들어간 며느리면 절을 해서라도 데려갔지. 일반 중소기업에서 푼돈 벌고 있던 네가 그런 반전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될 수 없다는 거다. 그냥 너도 속 시원하게 우리 집안과 인연을 끊고 지내는 게 심적으로도 편할 테니 말 나온 김에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자. 시모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남편을 계속해서 이혼을 하게끔 부추겼던 것 같았어요. 화가 정말 많이 올라왔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직업으로 그 집을 판단한다지만 이미 결혼을 했고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 마당에 시모가 남편한테 능력 좋은 여자를 만나라고 부추기고 있었다는 거에 화가 너무 났었어요. 시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남편 또한 저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에 이미 함께 살아갈 이유는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확답을 듣게 되니 저 또한 마음의 정리가 되었고 남편과의 이혼을 확고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어요. 더는 시모와 대화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시모는 그런 저를 바라보면서 이혼을 하더라도 다음 주말에는 하늘이 무너져도 시댁에 와야 할 거라며 말을 이어 나가셨어요. 다음 주 주말에 내 아들과 점심 전에 무조건 다시 오도록 해라. 아주 중요한 일이 있거든. 내 큰아들이 그동안 마흔이 다 될 때까지 여자를 만나지 않았던 건 능력 좋은 며느리를 데리고 오려고 했었던 것 같다. 내 큰아들이 변호사 며느리감을 데려온다지 뭐냐? 너랑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여자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저보고 다음 주 주말에 오라고요? 어머님은 제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네요. 저 없이도 잘 돌아갈 텐데 알아서 하세요. 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혼이 쉬워질 수도 있고 복잡해질 수도 있는 거다. 설마 내 아들과 소송까지 가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 생각은 아니지? 속 편하게 합의하고 깔끔하게 이혼하고 싶으면 내 말을 듣는 게 좋을 거다. 어차피 이혼하는 마당에 나 엿먹으라고 쓸데없는 짓 했다가는 분명 후회하게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저보고 어머님 댁에 다시 오라고요? 저도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이참에 잘 됐네요. 그냥 소송까지 가겠습니다. 시모와 남편의 마음을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시모가 시키는 대로 휘둘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소송을 가더라도 저는 다음 주 주말에 자리를 채워주고 싶지 않았죠. 그렇게 시모와의 신경전을 끝낸 뒤 녹초가 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온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눈앞이 캄캄했어요. 너무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아랫배에 지속적인 통증이 생겨서 잠시 휴식을 취해야 할 것 같아 침대에 누웠는데 제 몸이 말이 아니었는지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요. 얼마의 시간 동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몸 상태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임신 막달에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충격적인 일들로 인해 하루하루가 버티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부모님께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할지 걱정이 많았었죠.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들어온 남편은 저와 눈도 안 마주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안 좋은 관계가 되고 나서부턴 각방을 쓰게 됐었는데 거실 테이블 위에 갈색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느낌이 좋지 않았었는데 그 서류 봉투 안에 있던 내용물은 예상했던 대로 이혼 서류였고 남편은 이미 빈칸을 채워놓은 상태였죠. 저만 작성하고 도장 찍으면 법적으로 남이 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고 말도 안 하는 남편의 행동이 너무 싫어서 분노를 표출했었는데 막상 이혼 서류를 보게 되니 이 모든 결정으로 인해 뱃속의 아이한테 너무 미안했었어요. 앞으로 아빠 없는 삶을 살게 해줘야 한다는 현실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남편과 다시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방문을 두드렸고 저희는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당신도 알겠지만 좀 전에 어머님 댁에 다녀왔었어. 당신이랑 이혼하라더라고. 그리고 당신도 나랑 함께 살고 싶지 않아서 이혼 서류를 가져왔겠지만 나는 아직까지도 왜 갑자기 변한 건지 모르겠어. 분명 어떠한 심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나와의 이혼을 선택한 거겠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줘야 내가 납득을 할 수 있지 않겠어? 왜 나랑 이혼을 하려는 건지 확실하게 설명을 해줘. 그래야 나도 미련 없이 떠날 거 아냐? 그냥 어머님이 시켜서 이혼하려는 건 아니잖아. 내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세상 밖으로 나오자마자 아빠 없이 살아가야 할 텐데 너무 불쌍하잖아. 정말 나와 이혼하려는 이유가 뭐야? 당신을 향한 내 감정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 처음에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우리 엄마가 나에게 해줬던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당신과 그만하고 싶어졌어. 우리 형은 잘난 것도 없고 정작 나보다 직업도 별로인데 직업이 변호사인 여자와 결혼을 한다니까 내 속이 말이 아니더라고. 당신도 임신하기 전에는 같은 시간을 써가면서 일을 하는데도 작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어서
받는 돈이 얼마 되지도 않잖아. 누구는 변호사로 매달 큰 돈을 받는데 누구는 200원절이 되는 월급을 받고 있는 걸 보니 이건 아닌 듯 싶더라. 내가 형보다 못난 게 뭐가 있어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당신과 이혼하면 나도 사자 들어가는 직업의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다 보니 당신과의 삶이 너무 후회가 밀려왔어. 그래서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이런 말을 꺼내면 당신한테 상처가 될까봐.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던 건데 어차피 이제 남이 될 사이니까 내 마음속에 있던 생각들을 당신한테 얘기해도 될 것 같아 오늘 말해주는 거야. 나는 이혼하고 형보다 더 능력 좋은 여자 만날 거야. 그래서 한 번뿐인 내 인생도 빛을 보고 싶어. 우리 엄마가 저번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한 번 사는 인생 한 사람한테 매달려서 아등바등 살 필요 없다고 하셨어. 그런 삶을 나중에 후회만 밀려온다고 하더라. 선택이 잘 됐던 못 됐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야 나중에 세상 떠날 때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다는 말이 너무 크게 와닿았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당신과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어. 어차피 내 삶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일부이고 더는 인연을 만들어 나가지도 않을 거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은 마음에 오늘 서류를 가지고 온 거야. 이 정도면 답이 됐을 것 같은데. 너 할 말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더 능력 좋은 여자 만나고 싶어서 나와 뱃속에 있는 아이를 버린다는 거잖아.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막 살다가 떠나겠다는 걸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 네가 나랑 이혼하고 사자 직업의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아주버님이 너보다 직업도 안 좋은데 왜 직업이 변호사인 여자가 아주버님과 결혼을 선택하려 했을까? 너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심성을 가지고 있어서겠지. 아주버님은 요즘도 얼마나 나한테 전화해서 몸 상태는 어떤지, 산부인과에는 다녀왔는지 걱정해 주던데 너는 정작 내가 몸이 어떤지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잖아. 그런 모습 보니까 알겠더라. 내가 그동안 사람을 잘못 보고 결혼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 어느 정도 예상한 대답을 듣게 돼서 더는 미련도 없지만 앞으로 평생 나와 뱃속에 있는 아이를 버린 거에 대해 후회를 하게 될 거야. 네가 보채지 않아도 조만간 이혼할 거니까 기다려. 나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갈 거고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내 조건을 따르는 게 좋을 거야. 어차피 등 돌리면 남인데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내야 하지 않겠어?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저와 아이를 버린다는 남편의 무책임한 말에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저와 처음 만나 결혼을 하기까지 항상 한결같았던 남편은 저만 옆에 있어주면 된다고 했었는데 그걸 믿고 남편의 손을 잡은 저의 선택이 너무 후회스러웠어요.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저는 더 이상 남편을 붙잡지도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혼 준비를 하려고 집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정리하면서 5년간 함께했던 남편과의 추억들을 전부 다 지워버렸어요. 함께 살면서 쌓여왔던 물건들을 짐가방에 넣고 있는데 너무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이런 불행한 삶을 선택한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렇게 남편과의 이혼 준비가 모두 끝이 나고
며칠 뒤 이혼을 하려고 남편과 함께 했던 집을 뒤로 한 채 법원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남편이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함께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하고 택시가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기려 하자 가면서 할 말이 있으니 일단 타라며 차 문을 열어 주었어요. 택시를 타기 위해서는 한참을 걸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만삭의 몸으로 오래 걷는 것도 힘들어서 어차피 법원으로 가는 길에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들어보기 위해 차에 올라탔고 그렇게 저희 부부는 마지막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법원을 향해 가던 도중 남편이 할 말이 있다고 꺼낸 한마디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곧장 법원으로 가라며 화를 내고 말았어요. 제가 싫다고 했지만 제 말은 들으려 하지 않았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래서 법원에서 보려고 하지 않고 집 앞으로 온 거였어? 할 말이 있다는 게 지금 나보고 그 자리를 채워달라는 거야? 어쩜 너희 식구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이기적이야? 내가 왜 참석을 해야 되는 건데? 나는 오늘 당신이랑 이혼하려고 나온 건데 아주버님이 결혼할 여자분을 왜 봐야 하냐고. 그냥 자리만 채워달라는 거야. 우리 엄마가 너 데리고 오래. 그래도 이혼하기 전에 며느리 역할은 끝까지 하고 가라시잖아. 와서 음식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식당에서 만나는 거라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된다니까. 마지막 부탁인데 서로 얼굴 붉히면서 끝낼 필요는 없는 거잖아. 중요한 자리에서 이혼했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고. 원래 주말에 얼굴을 보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일정이 바뀐 걸 어떻게 해? 당신 점심도 안 먹었을 거 아니야.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밥은 먹어야지. 그 자리에서 지금 밥이 넘어가게 생겼니? 나는 가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법원으로 가. 이혼하는 마당에 내가 당신 가족들한테 끌려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 여보세요? 엄마. 아니 글쎄. 이 사람이 거의 다 와가는데 법원으로 당장 가자고 하잖아요. 지금 난리도 아니라니까요. 형이랑 엄마는 벌써 도착했어요? 네? 그냥 그렇게 하라고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럼 나중에 봬요. 제가 지금 고속도로라 길게 통화 못하거든요. 먼저 끊을게요. 자리에 참석하기 싫다고 했지? 자, 여기서 내려. 법원에서 보면 되니까 내리라고. 나는 내 일정 끝내고 법원 가면 되니까 가서 기다리고 있어. 알아서 찾아올 수 있지? 왜? 당황스러워? 그럼 결정하던가. 나랑 가던지 아니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그냥 내리던지. 음식점 거의 다 왔거든. 그냥 눈 딱 감고 자리만 채워달라는 게 그렇게 싫어? 그래서 지금 임신한 나보고 고속도로에서 내리라는 거야? 너 제정신이니? 어머님이 그냥 나 버리고 오라고 했나 본데 이럴 거면 각자 따로 갔으면 됐잖아. 네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지. 가기 싫다며. 나 시간 없거든. 오늘 늦으면 안 되니까 빨리 내리라고. 법원에서 보던지 마음 바뀌면 여기로 알아서 오든지 해. 남편은 저보고 당장 내리라고 화를 냈어요. 결국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내리게 된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어 쳐다보고 있는데 남편이 창문으로 음식점 명함을 던졌어요. 그리곤 조금의 갈등도 없이 저와 아이가 다칠 수도 있는 고속도로 한복판에 버려두고 떠나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쌩쌩 달리는 차들이 무서워 최대한 갓길에 몸을 붙인 뒤 나갈 곳을 찾고 있었어요. 만삭이라 빠르게 걸을 수도 없어서 달리는 차들 때문에 무서워서 걸음을 제대로 옮기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한 차량이 갓길에 차를 세우고 제가 있는 쪽으로 달려와 주었어요. 한 여성분은 제가 왜 고속도로에 서 있는지 물어보았고 저는 그런 여성분께 감사하다면서도 남편이 저에게 한 행동에 서러워서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여성분의 도움을 받아 차에 올라탔고 어디로 가면 되냐고 물어보는 말에 남편과 시모의 행동에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 손에 쥐고 있던 명함의 주소로 가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그 여성분도 저와 목적지가 같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렇게 도착하자마자 저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차에서 내려 남편과 시모가 있는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종업원이 오길래 예약된 시모의 이름을 얘기하자 자리를 안내해 줬는데 저를 태워줬던 여성분도 저와 같은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되었죠. 아주버님과 결혼을 약속했던 분이 저를 도와준 분이었다는 걸요. 그때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결혼을 말리는 게 옳은 일일지 아니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걸 참고 그냥 법원으로 가는 게 옳은 일인지 고민에 빠져 순간 종업원이 물병과 컵을 들고 오길래 제가 대신 건네받아 찬물을 들이켰어요. 여성분은 저를 빤히 보면서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들어갈 거냐는 말을 하는 순간 문이 열렸고 시모가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시모의 얼굴을 보는 순간 놀라서는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렸는데 하필 물컵이 옆에 서 있던 여성분의 옷 쪽으로 튀는 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당황을 했던 저는 여성분의 옷에 튄 물을 순간적으로 인부복인 제 옷소매로 닦아 주었는데 그걸 눈앞에서 보게 된 시모는 여성분의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아냐고 어디서 걸레짝을 들이대냐며 여성분이 보는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너무 놀란 저는 비명을 질렀고 그런 저를 보면서 꺼낸 시모의 한마디는 충격적이었네요. 얘가 우리 작은 아들 며느리인데 지능이 한참 떨어져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말을 안 들어요. 교육을 시켜도 그때뿐이라 맞아야 정신을 차리거든요. 아까도 어찌나 고집을 부리던지 오지 않겠다고 하도 난리를 치길래 내 아들이 며느리와 같이 오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지 고속도로에서 내려줬다니까요. 이거 놓고 말하세요. 지금 제 머리채 잡은 거 이거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동인 거 모르세요? 그리고 저 사람이랑 이혼하는 마당에 누가 이 자리에 참석하겠어요? 너 아직 서류상으로 우리 집안 며느리인 거 모르니? 할 도리는 끝내고 도장 찍으면 되는 걸. 상황을 이렇게까지 악화시켜야 되겠어?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그렇다고 고속도로에서 만삭인 임산부를 내리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 머리채까지 잡는 건 제가 봤을 때도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아휴, 내가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어요.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말을 원체 듣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혼을 좀 낸 것뿐이에요. 그나저나 우리 큰아들과 결혼하려고 인사 온 자리인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서 어떡하나? 어차피 작은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게 상관없죠? 상관없다뇨. 앞으로 제가 겪게 될 미래가 눈앞에 훤히 보이는데 당연히 상관이 있죠. 이런 깡패 유전자에서 태어난 저 사람도 나중엔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 유전자가 어디 가겠어요? 저도 지금 너무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해서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저기요, 괜찮으세요?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거든요. 이렇게 당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가는 게 좋겠어요. 제가 그동안 살면서 억울했던 거 다 보상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 그만 나가자고요. 문옥 씨, 방금 일은 사고라고. 우리 어머니도 화가 많이 나서 그랬던 것뿐이야. 재수 씨가 잘 좀 설명해 주세요. 내가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래도 재수 씨한테 신경도 많이 써주고 안 좋은 모습 보여준 적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나는 이대로 문옥 씨 떠나보낼 수 없다고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아까 이분이 어떤 상태였는지 알아?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떨고 있었다고. 너무 놀라 말도 안 나올 정도였어. 그런데 나랑 행선지가 같길래 설마 했는데 당신 집안 식구였을지는 꿈에도 몰랐네. 당신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집안 사람들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관계는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 여성분은 제 손에 쥐고 있던 식당 명함을 시모의 얼굴에 휙 던진 뒤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남편이 저를 고속도로에 내팽개치고 떠나버렸던 게 너무 화가 나 시모가 보는 앞에서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제 머리채 잡은 거에 대해 열받아 물컵의 물을 시모 면상에 냅다 뿌려 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의 도움을 받아 현재 이혼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 남편과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부모님께서도 시모와 남편의 행동에 대해 상당히 분노를 하셔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남편은 시모를 따라온 이유가 아주버님 결혼이 무산이 될까봐 그게 걱정돼서 온 거였지 저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온 건 아니었습니다. 시모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과거의 일은 잊어버리고 이혼은 나중에 생각하면 안 되겠냐고 저와 남편과의 이혼을 막으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를 며느리로 다시 받아들인 뒤 아주버님과 변호사 여성분이 서로 결혼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계획인 것 같아 보였어요. 그렇게 결혼에 성사가 되면 다시 저를 내칠 생각을 가지려는 계획이 눈에 훤히 보여서 더는 상대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곧 며칠 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즘 들어 진통이 자주 오고 있는데 이런 지방과 하루빨리 해결돼서 두 번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네요. 저와 인연을 만들게 된 변호사인 여성분은 저 때문에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되지 않았다고 되려 저에게 고마워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 제가 그동안 받은 고통들에 대해 전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변호를 해주겠다고 제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인간들은 최대한 자기들 이익을 위해 저에게 접근을 하고 있지만 절대 받아주지 않을 거고 저를 내친 거에 대해 후회하게 만들 작정입니다. 이 일로 인해 아주버님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한바탕 시모집을 뒤엎고 난리친 모양이에요. 결혼 무산된 게 다 시모 책임이라며 시모와 남편에게 모욕까지 행사한 모양이더군요. 그래서 주민의 신고로
경찰서에까지 갔다 온 거 같더라고요. 아주버님이 겉으론 자상하고 인자해 보였는데 확실히 깡패 유전자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의도치 않게 아주버님의 결혼이 무산돼서 안타깝지만 집안도 절대 무시할 수 없으니 변호사 여성분께는 잘된 일일지 모르겠어요. 비록 뱃속에 있는 제 아이는 아빠 없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겠지만 저런 집안과 살 바에는 아빠가 없는 편이 훨씬 더 속 편할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점차 무더운 날씨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늘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남편과 결혼 이후 지속적으로 저를 괴롭히던 시모와의 갈등 문제로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번에 터진 사건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려고 쉬지 않고 노력했었는데 이번만큼은 시모를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문제가 시작된 건 어느 날부터인가 음식물 섭취에 불편함을 느끼고 목소리의 변화가 찾아와서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느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호흡하는 것도 힘들어져서 지속적으로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남편도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좀처럼 좋아지기보다 오히려 상황만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된 검사는 얼마 뒤 저에게 충격적인 결과를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갑상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던 거죠. 의사는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말을 하셔서 저는 며칠 뒤 입원을 바로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몸에 변화가 생기게 되자 양가 부모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양가 집안 모두 제가 입원한 병실로 찾아오셨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암이라는 사실에 많은 충격을 받으셨는지 치료받으면 괜찮아질 수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옆에서 엄마의 말을 듣고 있던 시모가 뭔가 불편하셨는지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유,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갑상선암은 암도 아니에요. 그냥 대충 절제해서 떼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라. 회복도 빠르고 재발할 가능성도 희박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데 사도는 무슨 초상 난 것처럼 눈물까지 흘리세요? 그나저나 언제 수술 받을 수 있다던? 하필 제일 중요한 시기에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 갑상선암도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거고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기라도 했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건데 대충 하면 된다고요? 한서방이 암에 걸렸어도 그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아무리 자기 자식이 아니라도 사돈의 며느리인데 방금 하신 말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심한 말을 했다고 열을 올리세요? 제 주위에도 갑상선암에 걸려서 치료받은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수술하고 지금은 멀쩡히 잘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별말도 안 했는데 상당히 예민하게 구네. 그래서 너는 수술 날짜가 언제로 잡힌 거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받아야 아이를 돌봐줄 거 아니야. 곧 출산인데 그 전에 회복해야 애를 봐줄 수 있지 않겠어? 의사 선생한테
수술 날짜 좀 서둘러 잡아달라고 말씀 좀 드려봐라. 엄마는 지금 이 사람이 정상적인 몸으로 보이세요? 진이가 출산하면 본인이 아이를 돌보는 거지. 몸도 성취하는 환자한테 왜 애를 봐달라고 하세요? 얘는 집안일만 하는데 애 정도야 당연히 볼 수 있는 거지. 진이는 회사 대표잖니. 일정이 빡빡하게 잡혀 있어서 출산하고 몸만 괜찮아지면 바로 해외 출장 가는 거 모르니? 그런데 갑자기 갑상선 암이라니. 너 일부러 애 봐주기 싫어서 꾀부리는 거 아니야? 어쩜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니? 도대체 여긴 뭐하러 오신 거예요? 제가 암에 걸리고 싶었겠어요? 어머님한테 위로의 한마디 바라지도 않지만 그래도 암 환자인 저한테 아가씨 아이를 봐달라고 하는 건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아가씨 아이를 봐줘야 하는 건데요? 어머님 며느리로 살아온 지 9년이나 지났는데 단 한 번도 저에게 따뜻한 말씀 해주신 적 없었어도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한 식구로 받아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저는 어머님한테 이쁨 받을 수 없는 며느리고 저 또한 잘하려고 더 이상 노력할 필요 없으니 더 이상 찾아뵙지 않을게요.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확실하게 깨달았으니까 더는 미련 갖지 않겠습니다. 여보, 나 좀 누워 있어야 할 것 같거든. 어머님 좀 배웅해 드려.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니? 그래도 생각해서 병문안 와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시미한테 눈을 부라리고 있어? 어른한테 말대꾸하고 눈 지켜 세우라고? 너희 사돈이 가르치던? 암이 뭐 태수라고? 감히 시애미 말에 토를 달고 대들어? 이게 다 자식년 잘못 키운 너희 애미 죄다. 암에 걸린 제가 곧 출산하게 될 신우 애를 못 본단 말에 시모는 화가 많이 났는지 흥분을 하셨고 남편이 병실에서 내보내려고 하자 더욱더 난리를 치셨습니다. 저에게 달려들려고 남편을 뿌리치는 시모를 말리기 위해 저희 부모님과 시부가 막아섰는데 그 순간 자식을 잘못 키웠으면 부모가 맞아야 한다면서 갑자기 저희 엄마의 뺨에 손을 올리셨고 충격적인 광경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주 잠깐 정적이 흐르더니 엄마도 시모에게 쌓인 게 많으셨는지 양손으로 시모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난리를 치셨어요. 시모의 상식 이하의 행동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고 경찰서에서 조사까지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한참 뒤 병원으로 돌아온 남편은 다행히 좋게 합의 볼 수 있었다며 최대한 좋게 해결 보는데 많이 힘들었는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고 난 이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저는 수술대로 올랐고 다행히 수술 경과는 좋았다는 말을 듣게 됐지만 몸에 발견되지 않은 전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좀 더 상황을 보기로 했었죠. 그렇게 며칠 정도 더 입원하면서 회복 기간을 가진 뒤 퇴원을 했는데 남편의 도움을 받으면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너 퇴원했다며? 그럼 집에 들어가지 말고 잠깐만 우리 집에 좀 와봐라. 내가 너한테 줄 게 있거든. 전화로 설명하기보다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니? 쓸데없이 안 오겠다는 말을 꺼내는 것보다
좋게 얘기할 때 그냥 조용히 오는 게 일을 크게 벌이지 않는 방법이다. 저번에 내 성격 봐서 알잖아? 나도 태어난 너한테 물리적인 행동하고 싶지 않으니까 일단 와서 얘기하자. 지금 출발하면 1시간 안에 도착하지? 나는 오래 기다리는 거 딱 질색이니까 고집 부리지 말거라. 집에 들어가려던 찰나 시모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시댁으로 오라는 말에 당황스러웠었죠. 솔직히 그냥 무시하고 싶었지만 병실에서 엄마와 한바탕 하신 이후 시모는 저를 대하실 때 좀 더 과격하게 변하신 것 같았어요. 무시를 한다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될 거라는 경고를 하고 계셨죠. 남편도 그런 시모의 성격이 불편했는지 제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할 생각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저한테 이상한 걸 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 일단 무슨 이유 때문에 제 얼굴을 보자고 하시는지 들어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피해를 최소로 줄이고자 시댁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모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고 저를 왜 부르셨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보면서 분위기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테이블 위에 물건을 올려 놓으셨어요. 상자 안에 있는 물건 좀 열어봐라. 그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보면 대화가 좀 빠를 것 같다. 저번에 너 입원했을 때 나랑 했던 얘기 잊지는 않았지? 이건 베넷 저고리잖아요. 설마 어머님, 지금 이제 막 태어난 저한테 아가씨 아이를 돌봐달라는 건 아니죠? 저 아직 수술 통증도 가라앉지도 않았어요. 그래,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라고 보여주는 거잖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내 딸이 출산 이후 몸만 정상으로 회복하면 바로 해외 출장을 떠나야 한다. 임신한 몸으로 이혼까지 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데 네가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아마 이번 주 내로 출산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너는 내일 짐 싸서 우리 집으로 와라. 그때 돼서 정신없이 준비하는 것보다 미리 적응을 해놔야 그때 허리발이 타지 않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엄마, 정말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저번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막 퇴원했고 수술 후유증으로 통증까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환자한테 애를 봐달라는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방금 하신 말은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당분간 저희 찾지 마세요. 장모님이랑 엄마가 한바탕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 많이 힘들 거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는 이 사람이 돌봐줄 수 없으니까 그만하세요. 그냥 엄마가 봐주면 되잖아요. 내가 이 나이에 육아를 해야 되겠니? 그래도 애미는 애를 둘이나 키워봤으니 능숙하게 뭐든 잘할 거 아니야. 괜히 시키겠어?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으마. 어머님,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저 지금 몸도 안 좋고 몸무게도 10kg나 빠져서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병원에서도 절대 안정하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맨날 집에 처박혀서 누워만 있을 거니? 내 아들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너는 놀고 먹고 하겠다는 거야? 얘가 아주 도둑 신보가 하늘을 찌르네. 제가 집에서 쉰다고요? 애들 돌보는 것도 얼마나 벅찬 줄 아세요? 차라리 아가씨 아이는 어머님이 봐주시던 베이비시터 구하시던 하세요. 그럼 용건 끝났으니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아직까지도 그때 일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아요.
저희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저 또한 상처를 많이 받아서 당분간 어머님과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은데 오늘 어쩔 수 없이 온 건 또다시 그때처럼 난리 치실까봐 피곤한 상황 만들고 싶지 않아서 온 거예요. 새언니, 오셨어요? 임신을 해서 그런지 제가 잠이 많아져서 오셨는지도 모르고 있었네요. 제가 오늘부터 저희 부모님 집에서 지내기로 했거든요. 혼자 있다가 갑자기 양수라도 터지면 문제잖아요. 제가 일이 바빠서 입원하셨을 때 병문안을 갈 수가 없었는데 이해해 줄 수 있죠? 더군다나 임신한 몸이라 움직이는 것도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몸은 괜찮아지셨어요? 암이라고 해서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태어나신 거 보니까 그래도 몸이 좋아지신 것 같네요. 조만간 짐 싸서 오신다면서요? 제가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출산하고 몸이 회복되는 대로 해외로 나가야 하거든요. 언니가 저 대신 신경 좀 써줄 수 있죠? 방에서 신우가 자고 있었는지 문을 열고 나온 신우는 만삭의 배를 어루만지면서 저에게 부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었죠. 신우와 저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신우 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시모보다 신우가 저를 더 괴롭혔고 저와 시모의 중간에서 가까워지지 못하게 이간질했던 신우가 과거에 저한테 했던 행동들은 전혀 기억을 못하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신우의 속마음을 알 수 없었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건 신우는 저를 이용하려고 9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었던 착한 모습과 말투로 저에게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니까 최대한 조용히 얘기하는 듯 싶었지만 그 모습이 저에게는 전부 가식처럼 다가왔죠. 그 자리에서 신우에게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한다면 시모가 또 어떤 돌발 행동을 하게 될지 몰라. 일단 몸이 좋지 않았던 저는 쉬어야 할 것 같다며 대충 상황을 마무리 지은 뒤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모와 신우는 저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남기면서 압박을 가했지만 저와 부모님이 받으셨던 상처가 조금도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 했던 부탁을 들어주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고 그렇게 신우는 예정일날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시모에게 또다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받지 않았고 한동안 친정집으로 몸을 피해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데 현관문 밖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뒤이어 시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죠. 모자지간 싸우는 소리가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크게 울려 퍼졌고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 같았는지 아빠가 현관문을 열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왜 남의 집 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시는 거예요? 당장 돌아가세요. 무슨 용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위가 사돈을 막으려 한 걸 보면 저희 집안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하려 했다는 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돌아가세요. 어떠한 말도 듣고 싶지 않네요. 사돈 어른과 대화할 생각 없으니까 비켜주시죠. 예, 미야. 너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요즘 내 연락도 안 받고 거기서 뭐하고 있는 거니? 저번에 나랑 했던 말 기억 안 나는 거야? 내 딸이 출산했는데 오지도 않고 너무 섭섭하다 얘. 언제쯤 우리 집으로 들어올 생각이니? 얘기를 해줘야 준비를 할 거 아니야?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힘들 것 같다고요. 아가씨가 돈도 많이 버는데 도와주실 분 고용하시면 되는데 왜 환자인 저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세요? 모르는 사람 시키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데. 너는 우리와 가족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시켜도 불편한 게 하나도 없거든. 뭐든지 편해야 좋은 거잖아. 쓸데없는 억지 부리지 마시고 어머님이 옆에서 도와주세요. 아버님이 한 번만 더 소란 피우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전화할까요? 제가 핸드폰을 들어 올리자 시몬은 움찔거리더니 그때부터 저를 노려보셨고 분노가 차오르셨는지 주먹을 주시곤 손을 부들부들 떨고 계셨어요. 강하게 밀어붙이자 시몬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시모가 잠깐 왔다 가신 것뿐인데 온 가족이 기가 빨린 듯 다리에 힘이 풀렸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모의 행동에 화가 많이 나셨는지 한숨을 내쉬셨어요. 저번에 제가 입원했을 당시 시모가 저희 엄마 얼굴에 손을 올렸을 때 시부가 저희 부모님께 직접 찾아가셔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셨고 시모가 한 번만 더 일을 만든다면 그때는 갈라서겠다고 시모에게 각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시모가 아무리 날뛰어도 시부의 한마디면 꼬리를 내릴 정도로 상당히 무서운 분이시지만 아버님은 저에게 단 한 번도 상처를 주신 적은 없으셨죠. 그렇게 시모가 돌아간 뒤 한동안 조용한 듯 싶었는데 며칠 뒤 엄청난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저와 남편은 시모의 충격적인 행동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래간만에 부모님께서 아이를 봐주셔서 남편이 퇴근하고 몇 시간 정도 함께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길 건너편에 모자를 푹 눌러 쓴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시모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시모에게 어떤 건장한 남자가 걸어왔고 무언가를 넘겨주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건네받은 서류 봉투를 품 안에 숨긴 뒤 주변을 두리번거리곤 어디론가 급하게 사라졌어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아챈 저희 부부는 남자를 뒤따라가게 되었고 남편이 그 남자를 세워 시모에게 건네준 서류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자 그 남자는 남편을 강하게 밀친 뒤 급하게 도망을 치려 했지만 운동을 꾸준하게 했던 남편은 그 남자를 다시 붙잡았고 경찰에 넘기겠다고 하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생긴다며 절대 비밀을 유지해 달라면서 시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전부 털어놔 주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너무 충격적인 말을 들어서 입을 다물지 못했죠. 아까 그 고객님이 가지고 가신 서류가 뭐냐면요. 유전자 검사 용지랑 입양 서류가 들어있어요. 그분이 말을 잘 안 하셔서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어떤 남자분과 갓 태어난 아이의 유전자를 검사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분을 따로 만나기가 어려워서 그랬는지 아이의 머리카락을 주셔서 그 남자분을 미행한 다음 기회를 엿본 뒤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는 것들을 확보해서 하라는 대로 확인시켜 드렸거든요. 아마 따님분의 아이를 출산하신 것 같은데 저보고 유전자 검사 해달라는 분이 아이의 아빠 되시는 분이셨나 봐요. 그런데 유전자가 불일치로 나오더라고요.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게 아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완전히 다른 남자의 아이였죠. 그걸 확인하신 고객님께서 따님 몰래
다른 곳으로 입양 보낼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서? 국내 말고 해외로 알아봐 달라고 하길래 좀 전에 보내드린 서류가 해외 입양 절차 서류예요. 사인만 하시면 모든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고객님 따님분께서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고 조만간 해외 출장 가신다는 말만 들었는데 그때 입양 보낼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럼 전부 다 말씀드렸으니 이제 가봐도 되죠? 남편과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신우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혼했던 신우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다는 말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저희 부부가 당장 확인할 수 있냐고 물어보자 퀵으로 보내주겠다며 주소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그 사람에게 주소를 적어 주었고 1시간 내로 도착할 거라면서 급하게 사라졌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던 터라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시댁으로 발길을 옮겼고 저도 그 뒤를 묵묵히 따라갔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가 늦은 저녁 시간에 시댁에 방문을 하자 시부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시모는 아직 들어오지 않으셨는지 집에 없으셨어요. 신우는 아이를 돌보며 힘겨워하고 있었죠.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될지 몰라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 시모가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 나랑 아예 인연을 끊어버린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기라도 한 거니? 어차피 이제 너희들 도움 필요 없어졌다. 네, 그러시겠죠. 저희 가족들 몰래 엄청난 일을 꾸미고 계셨으니까요. 저희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엄마도 당연히 충격을 받으셨겠죠. 그래도 엄마 혼자 모든 걸 선택하면 안 되죠. 어떤 상황인지 먼저 알아보는 게 우선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만 연기하시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가 뭘 얘기하는 건지 엄마는 전혀 모르겠는데 쓸데없는 말 할 거면 그만 돌아가라. 나도 너희들 얼굴 보고 싶지 않다. 그냥 인연 끊고 살자니까. 어머님, 저희가 아까 길거리에서 어머님이 어떤 남자랑 마주하고 있던 거 보고 있었어요. 어떤 상황인지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뭐야? 엄마, 지금 아빠 말고 다른 남자 만난 거야? 설마 바람 피운 건 아니지? 왜 말을 못 하는데? 엄마 정말 아빠 두고 다른 남자 만나고 있었어? 너희들이 잘못 봤겠지.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워? 내가 그런 정신 나갈 짓을 할 것 같니? 나 피곤하니까 그만 돌아가라. 너희들이 안 가면 내가 방으로 들어가마.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알아듣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당신 아까 잠깐만 나갔다 온다더니 다른 남자 만나고 온 거였어? 이 시간에? 시모는 저희 부부가 한 말에 당황하셨는지 말을 이어가지 못하셨어요. 계속해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시길래 시부가 시모를 멈춰 세운 뒤 화를 내셨죠. 그리고 그 사이 시댁 초인종이 울렸고 킥이 왔다는 말에 남편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퀵 배달 기사분은 김숙 씨 앞으로 온 퀵이라고 제 이름을 호명하길래 직접 서류 봉투를 받았어요. 뒤에서 저와 남편을 보고 있던 시모의 얼굴은 점점 사색이 되면서 식은땀까지 흘리자 시부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눈치채셨는지
제 손에 들려있던 서류 봉투를 확인하기 위해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렇게 봉투 안에 있던 서류를 확인하는 순간 시부는 경악을 했고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 확인한 신우 또한 손을 떨면서 얼굴빛이 노랗게 변해버렸어요. 시부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해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아유, 소리 좀 지르지 마요. 내가 다 해명하면 되잖아. 저 아이 조서방 친자가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도 속고 있었다니까. 다른 남자의 아이였다고. 왜 이혼했는지 어느 정도 대충 알겠는데 이 사실을 조서방은 모르고 있는 눈치였어요. 너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왜 친자가 불일치가 나오냐고. 그래서 엄마는 지금 내가 해외여행 간 사이 나 몰래 입양 보내려 했던 거야? 내 의사는 조금도 물어보지 않고? 아니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럼 네가 나한테 먼저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야지. 조서방은 정말 모르고 있는 거야? 서로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을 하기로 했던 거였잖아. 그래, 다른 남자 아이야. 그 사람 아이가 아니라고.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 것도 맞지만 나 다른 남자 생겼어. 그 사람이랑 결혼했을 때도 몰래 만나고 있었다고. 어차피 이혼했고 더는 상관없는 사이잖아? 이번에 해외 출장 다녀오고 나서 전부 다 설명하려고 했었다고. 엄마는 어떻게 나 몰래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 그냥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정말 해외로 입양시킬 작정이었어? 그래서 더는 새언니한테 아이를 돌봐달라고 하지 않았던 거야? 그래, 그 아이 입양 보낼 생각이었다. 네가 처음부터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으니까 모든 걸 바로잡으려고 내 눈앞에서 저 아이를 지워버리려고 했었어. 시모의 말이 끝나는 순간 시부는 시모의 뺨에 손을 올렸고 신우는 아이를 안은 채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한순간에 집안은 개판이 되어 버렸고 시부는 신우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의 친부를 당장 데려오라며 난리를 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죠. 알고 보니 신우를 임신시켰던 그 남자는 신우가 해외 출장을 가려고 했던 그곳에서 만난 남자였는데 어디에서 사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신우의 전 남편과 한번 크게 싸운 뒤 혼자 바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잠깐 만났던 남자였던 거죠. 결국 모든 게 거짓말로 포장된 남자와 하룻밤을 함께 했었는데 그게 하필 임신이 됐던 거였고 신우는 해외 출장을 간다는 것도 그곳에서 산다는 말에 무작정 정체도 알 수 없는 그 남자를 찾으러 가려던 거였습니다. 시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바닥에 떨어져 있던 서류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모는 개거품을 물며 신우에게 화를 냈고 모든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제 머리채를 잡으려는 걸 남편이 가로막아 섰네요. 시부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드셨는지 대책 없는 시모와 신우를 그 자리에서 내쳐 버렸어요. 결국 시모는 신우와 아이를 데리고 신우가 살던 집으로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부는 신우와 연을 끊겠다며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계신 상태세요. 그리고 시모가 몰래 저지르려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도 용납을 할 수 없으셨는지 두 번 다시 집안에 발도 들이지 말라며 현재 별거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남편과 시부가 단둘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었는데 시부는 시모와 함께 사는 게 지긋지긋하다며 이혼까지 고려하고 계세요. 그리고 신우는 아이를 시모에게 맡기고 모든 게 거짓말로 포장된 남자를 찾기 위해 해외로 떠난 상태입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져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할 뿐입니다. 대책 없는 시모와 신우의 행동들이 시댁 집안을 무너뜨리게 되었네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모는 저에게 아이 좀 봐달라고 계속 요청 중이에요. 저 때문에 해외로 입양을 보내지 못했다고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고 계십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제 기막힌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